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2020년 9월 경찰직 한국사 2차 시험 문제 요 가지고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보기에 역대급 가장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1번부터 한번 해설 강의 할 텐데 제가 보니까 한 60점에서 70점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찰 간부직 뭐 이걸 다 통틀어서 아마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눈에 전에되게 말씀드렸듯이 경찰직이 오히려 제일 대한민국에서 현재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을 보시면 한반도 신석기 시기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죠.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의 기원전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요거는 구석기 시기에, 그러니까 구석기 시기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눈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하면 충청북도 단양 금굴 유적 약 70만 년 전 정도 편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신석기 시기의 편년은 BC 8000년,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정도의 편년을 보인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1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요거는 뭐 하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네. 하.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갈돌, 갈판 뭐 이런 건 다 간석기니까 신석기 맞고 움집을 만들고 뭐 정착 생활했다 이거 신석기죠. 또 4번도 농경이라든가 물론 여기서 벼농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석기인 건 알겠죠. 사냥이라든가 또 고기잡이를 통해서 경제 생활했다. 예, 이건 뭐 평범하게 신석기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2번. 2번은 다음 국가에 대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요거 지금 고조선의 이 8조 범금 중에서 3개 조항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그런 고조선의 이제 법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조선에 대한 얘기니까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조선의 표지 유물하면은 비파용동검이라든가 거친 무늬 거울, 고인돌, 그다음에 미송리 식토기 뭐 기본적인 표지 유물이니까 기억 맞죠? 비파용 동검과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다. 혹은 뭐 세력 범위라고 해도 되고 이건 저희가 모의고사도 다 내줬으니까 넉넉하게 뭐 맞는 거 아실 수 있고 또 니은의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해당 국가 기록이 남아있다. 삼국사기는 빼줘야죠. 그래서 동국통감이 있고 삼국유사로 대체해서 넣어주면 좋은데 현재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대한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니까 삼국사기에는 김부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조선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유민들이 신라에 들어와서 6촌장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사로 6촌장 혁거세를 왕으로 만들었다. 삼국사기 신라 본계도 그렇게 있어서 단 고조선의 단독적인 독립적인 챕터가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또 건국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한서 지리지에 해당 국가의 법 일부가 기록되어 남아있다. 이거 아주 평범하게 맞죠? 한서 지리지에 3개 조항이 남아있다. 현재 오케이. 왜냐하면 위만조선 중에서 우거왕이랑 싸운 것은 이제 한나라 무지하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래서 BC 108년 여름에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 보니까 해당 국가에서 마가오가 저가구가 이거는 부여니까 아니죠. 중국 한나라 무지에 의해서 해당 국가가 멸망하였다. 그렇죠? BC 108년에.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억 디귿 미음.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 2번. 자, 이것도 이제 하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3번은 다음 백제에서 제작된 유물이다 그랬죠? 보기에 이 유물이 제작되었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 상황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게 자료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가 사택지적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6세기 그 사비 시기에 백제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부여 능산리 절터 능산리 능력의 안에 있는 절터에서 발견된 거죠. 이 성왕이 554년도에 진흥왕한테 이제 깨져서 폐사해가지고 신라로 끌려간 다음에 목이 잘리고 그런 다음에 몸만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만 보내가지고 그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 곧 창왕은 너무 애석해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능산리 능력을 아주 성대하게 또 조성하는데, 그래서 이게 향로를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만든 비운의 향로이기도 합니다. 백제 역사에서는 불교 플러스 도교 영향이 있고, 사택지적비 이것도 이제 불교 플러스 도교 영향이 있다 그랬죠. 사택지적이 쓴 비, 자 의자왕 때입니다. 어쨌든 사비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것은 사비 시기에서 이제 출토됐던 이제 목간입니다. 목간은 나무에다가 새겨져 있는 이제 글인데, 이건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뭐예요? 미륵사지 석탑 아주 심주석 맨 밑에서 발견됐던 유물이죠. 여기 보면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익산 천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무왕은 그때 사택적덕의 딸 왕비가 발원해서 미륵사지 석탑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도 나와 있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이게 왼쪽에 비석이 어떤 비석인지 잘 모르더라도 하나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백제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이건 적어도 사비시기라는 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비시기를 고르는 문제죠. 그럼 백제는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 이렇게 이제 순서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한성시기에서 웅진천도는 누구였습니까? 475년 문주왕, 계로왕 죽고 장수왕의 침략으로 이제 죽고 한성 불바다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538년도 성왕 때 사비천도가 또 중흥을 모색하기 위해서 옮겨가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사비 시기는 자 보십시다. 기억. 고구려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었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계로왕이 475년에 장수왕의 침략으로 수도가 함락되는 상황을 얘기하니까 이건 한성 시기가 되고,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제작하였다. 공주 송산리고분의 6호분하고 7호분이 바로 벽돌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6호분은 일제 시기에 일본 놈들이 발굴한 것이고, 그 안에는 벽돌 무덤이지만 회벽을 바르고 벽화를 남겼고 사신도, 반면에 7호분이 그 유명한 무령왕릉이라 그랬죠. 요거는 벽화는 없다 그랬고 문의벽돌은 있다. 여기 이제 지석이 있어서 매지권이 또 있어서 도교 노장사상도 관련되고, 피장자가 누구인지 곧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왕릉은 요 무령왕릉이라고도 얘기했고, 한 4,000점 가까운 유물이 다 나오고 한중일 문화교류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무덤이 무령왕릉이라고 그랬어요. 공주 송산리 7호분. 이거 웅진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게 무왕 때니까 오케이. 네 번째 유물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성왕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성왕이 538년에 사비 천도한 뒤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또 바꾸고, 또 한강역을 신라한테 뺏겼다. 이거 한강역을 고구려한테 뺏겼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한성시기 계로왕 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뭐 광개토장 때는 아신왕 때 한강 이북을 또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한성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신라한테 뺏겼다는 것은 진흥왕과 더불어서 성왕은 고구려를 내몰려고 딱 뭐 뺏었는데 551년에 한강역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553년도에 신주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진흥왕이. 그래서 성왕 정말 개빡쳐가지고 555년도에 신라 쳐들어가다가 관산성전투에서 패사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비 시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디귿, 리을, 미음 이것도 4번 이렇게 보셔야지, 그지? 3번은 4번. 자, 이것도 이제 하 정도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우리 이제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은 다음에 제시된 삼국시대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순서 문제. 요거는 좀 편하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좀 어려웠을 것이고, 공부한 사람들은 한 중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자, 당나라의 평양성 공격은 고구려 수도가 평양성이니까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 공격했다. 요거는 바로 당나라가 평양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물론
당태종도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평양성까지 오지 못하고 안시성에서 개박살나고 돌아간 것이 곧 645년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양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평양성 공격이라고 할 때는 이걸 이제 고구려 멸망 상황을 얘기해서 668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은 당나라의 매소성 또 기벌포 공격은 신라하고 당, 곧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다음에 나당 전쟁은 670년부터 676년까지가 나당 전쟁인데 그때 675년도 경기도 연천 매초성 전투 혹은 매소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매소성 전투하고 676년도 바로 다음 해에 기벌포 전투 금강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675, 676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고, 디귿은 당나라의 안시성 공격,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45년도 양만춘 장군이 당태종을 물리친 지역이 바로 안시성이니까 645년의 일입니다. 백제의 대야성 공격, 요 의자왕 때 대야성을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있는데 거기에 대야성의 그 성주가 김품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김품석이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고, 그 다음에 그 김춘추의 딸도 고타소랑이라고 하는데 그 딸도 여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춘추도 정말 열받아가지고 자기 딸도 죽고 사위도 죽었으니까 최고 전략적 거점도 잃어버리고 고구려까지 가서 연개소문을 만나고 그냥 깜빵에 갇혔다가 탈출해가지고 돌아오고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선덕여왕 때인데 642년의 일입니다. 요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순서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순서도 바로 삼국 통일 전에 삼국 항진기에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다 적어줬습니다. 642년이고요. 미음은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이 수나라 고구려 공격은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수 문제가 1차, 수 양제 때 2차, 3차, 4차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598년에 1차 침략이고 612, 13, 14년에 수 양제 때 세 번에 걸쳐서 쳐들어오잖아요. 2, 3, 4차. 그 2차 침략이 바로 이제 612년 그 유명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었으니까 디귿은 요거는 6세기 말 7세기 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598년부터 614년까지라고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 그리고 비읍 신라의 황산벌 공격, 여기서 백제가 망하는 거니까 계백장군과 김유신과 그 나당연합군 세력하고 계백의 오천 결사대하고 싸워서 깨진 것이 백제니까 요건 이제 660년 백제가 멸망하는 그 해다,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순서를 잡으면 미음, 그 다음에 리을, 그리고 이제 디귿, 그 다음에 비읍, 기역, 니은 이렇게 가지고 요거는 2번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 그지? 2번. 이거는 중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항상 세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중정도 보시고. 그다음 5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발해 중앙 정치 조직은 삼성 육부 체제이며, 이거 수용한 것은 문왕때라 그랬고요. 지방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로 편제 완비된 것은 선왕 때, 이제 9세기 10대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칭하고, 선왕 때 연호는 또 뭐라 그랬어요? 건흥이라고 누누이 했죠. 그래서 건자 들어가는 거 건원, 건복, 건흥, 건양 이런 연호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건원이라고 하는 건 법흥왕 때, 그 다음에 건복 신라 진평왕 때 순서가, 건흥 발해 선왕 때, 건양 1895년 을미 개혁 때 건양이라고 해서 건자 들어가는 연호 다 했으니까 아주 쉬울 거예요. 이번에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토대로 당 문화를 받아들였다.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또 발해 문왕은 당의 문무를 수용해서 체제를 정비했으며, 끊으세요. 맞죠? 발해 문왕 때, 무왕 때는 적대적이었고 장문유 장군을 산둥반도 보내가지고 떵저우를 공격할 정도였으니까 적대적이었고, 문왕 때 다시 친선 관계로 돌아선다. 그래서 고왕 때, 그 대조영 때는 발해 군왕이라고 당나라가 책봉을 했지만 문왕 때 가서 발해 국왕이라고 책봉을 하기도 한다. 친선 관계고, 신라하고도 친선 관계입니다. 무왕 때는 다 안 친했고요. 물론 무왕 때는 돌고라고 일본하고는 친선 관계를 형성하는데 당과 신라 관계는 이제 적대 관계였던 것이고, 그런데 건흥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이게 이제 선왕인 것이죠. 건흥, 요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또 선왕할 때는 우리가 대조영의 핏줄이 아니라 대조영의 동생이었던 대야발의 핏줄이라고도 다 배운 거 기억나죠? 오케이.
4번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쓴 것은 유득공의 발해고에서다. 이거 뭐 평범하고요. 단 이런 얘기도 했죠. 남북국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발해를 우리 민족사로 인식하고 최초로 서술한 책은 고려시대 이승휴의 충렬왕 때 제왕운기였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이렇게 가셔야지, 그치? 3번. 이런 정도는 뭐 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 그죠? 이렇게 해보고. 자, 그럼 이제 6번 가봅시다. 6번을 가보면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기 문제 보면은 꼭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려고 가장이라는 말을 거의 다 넣어요. 1번 신라 말에는 육두품도 능력에 따라서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최고 지위라고 하는 건 집사부 시중까지, 물론 집사부는 진덕여왕 때 만들어지면서 그때의 장관은 중시였고, 그런 다음에 쭉 신라 중대 가면 이제 시중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장관에 해당되는 각부, 집사부 밑에 13개 관청이 곧 총 14개 관청인데, 집사부가 가장 위고 그 밑에 13개 관청이 병렬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랬죠. 나열되어 있는데 그 장관을 령이라 그러고, 령도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고 2명씩. 그 밑에 차관급, 그걸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데 걔네도 이제 복수로 한 명만이 아니고 2명씩 이렇게 차관이, 어떤 경우 3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의 차관에 혹은 장관에 각각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런데 육두품은 차관까지 곧 경까지는 올라가는데 령이라든가 집사부 중시 내지는 이제 시중으로 바뀐 때까지 명칭이 거기는 올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각부 중앙의 장관이라든가 또는 주의 총관 내지는 도독 장관이라든가 소경의 장관인 사신, 여긴 다 진골만 한다 그랬습니다. 육두품이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틀렸고, 2번 신라 말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서 교종과는 다른 유파를 형성하였다. 이거는 사실은 세모입니다. 왜냐하면 선종이 들어온 것은 7세기 선덕여왕 때에 최초로 들어와요. 범랑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중대에는 완전히 교종에 눌려가지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하대도 틀린 말은 아니라 말이죠. 이게 왜? 도의가 중국에서 선종을 공부하고 들어와서 선맥을 퍼뜨리려고 했다가 도의도 여의치 않아서 설악산 진전사에서 은둔했다 그랬죠. 그래서 도의의 제자였던 염거의 제자였던 채징, 그 채징 단계에서, 채징은 설악산에서 저기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 가서 거기서 선문을 최초로 오픈했는데 이걸 가지산문 혹은 가지산파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신라 말에 중국에서 선종이 최초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틀린 말이지만 선종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 세모 정도로 봐줘도 돼요.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은 불교를 지원하였다. 그렇죠? 고려 초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은 순불 정책이면서 북진 정책도 추진했으니까 다 맞아서 여기서는 나름대로 1번을 답으로 해 주셔야지. 이건 뭐 다 아실 겁니다. 또 여기도 난이도는 이건 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맞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네. 자, 7번. 이게 여러분 어려웠을 겁니다. 7번이 아주 어려웠을 것이다. 7번 아주 어려웠어요. 이게 난이도 어떤 상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럴 줄 알고 제가 2020년 바로 올해 5월 달에 모의고사, 우리 합격 모의고사에 그대로 5조 정적평 사료를 그대로 내주고 괄호 넣기로 태조, 그 다음에 광종, 뭐 태해, 정광, 경성 뭐 5대조에 대한 정적평, 정치적 치적을 평가하는 글, 그거를 태조도 넣고 또 정종도 넣고 광종도 넣고 뭐 했었어요. 4명을 제가 좀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최승로가 역대 왕을 평가하는 5조 정적평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죠. 태조는 통일을 이룬 이래로 정사에 부지런하였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료 그대로예요. 그걸 좀 요약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혜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 빈객과 그 손님과 관료들을 잘 우대해서 대우해서 처음 즉위하였을 때 여러 사람이 기뻐하였다. 참 이거 돌아버린다, 그지? 여기서 혜종이라는 말은 맞아요. 맞는데 혜종이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부를 높이지 않았다는 말이 틀렸어요. 이 잡것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여기는 높이지 않았다. 않고 이거를 높였다. 높이고. 이런 말로 해야 돼. 원래 사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다. 이걸 이제 왕은 맞는데 내용상으로 혜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고 빈객과 관료들을 잘 대우해 처음 즉위했을 때 여러 사람이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그 다음에 3번에 광종은 밤마다 사람들을 접견하고 혹은 날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정사를 게을리하였다. 광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뭐라 그랬어 제가 광종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특히 광종도 과거제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제도 실시했기 때문에 곧 쌍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쌍기를 높이 등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광종을 많이 또 노비안건법 실시해 가지고 또 비난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최승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가 체제는 중앙 집권적인 관료 국가가 아니라 귀족 국가를 추구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공신과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자는 입장이 최승로였기 때문에 관료 제도 자체를 비판했어요. 귀족 국가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종은 많이 좀 비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4번에 경종은 거짓과 참의 구분이 없어서 그 사악함과 발음의 구분이 없어서 사정이 없어서 임금이 내리는 상과 벌이 균일하지 않았다. 이것도 있는 사료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7번은 2번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집 특히 제가 나눠드렸던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죠. 그래서 7번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8번도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8번도 쉽지 않았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8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제가 8번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려시기에 망전, 김만, 진밀, 최이 이래가지고 시험 문제 그 무신집권기에 피지배층이 들고 일으킨 그런 사회동요의 순서를 물어볼 때는 돌아버린다. 그래서 망할년 이런 식으로 이연년이 맨 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이 가운데 있겠고 경대승. 그다음에 이의민. 그런 다음에 이제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그다음에 김준, 유경, 임년, 임윤무 이제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정중부 때 들고 일으킨 것 하면 뭐라 그랬어요? 망망이라 그러죠, 그죠?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에서 경대승 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전주 관노, 죽동과 더불어서 이의민 때 김삼이, 효심.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 들고 일으켜 가지고 신라붕을 표방했다. 최충원 때 들고 일으킨 것이 이제 만적을 비롯해 가지고 만적 많이 따라서 그죠? 만적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그래서 망전, 김만, 진주관노라든가 진주관노. 참고로 이 진주관노 플러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광명이라고 나오죠, 그죠? 광명이라든가 개발, 광명, 개발 이거 참 어려웠을 텐데 이게 1200년이어서 최충원 집권기이긴 한데 전 진주관노하고 함께 확대된 밀란이 광명과 개발도 또 들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망전, 김만, 진, 또 밀양관노라든가 다 그지? 밀양관노, 이비발좌라든가 이비발좌. 이 발좌인데 한자가 패라고도 읽혀요. 그래서 한자는 이제 이 의미 여러 개가 날 수 있으니까 하나의 글자도 그래서 발좌라고도 읽히고 패좌라고도 읽혀서 이비발좌. 어떤 경우는 발좌라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패좌라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비 이런 거 나오니까 다 이때라서 그지?
그래서 이제 망정김만 진밀 최광수 최광수도였답니다. 그죠? 최광수 서경에서 들고 일으키더라. 그다음에 최후 때는 이제 누구라 그랬어? 이연년이라 그랬죠. 전라남도 담양에서 이연년. 이거 순서대로 참 많이 했습니다. 문제풀이도 제가 문제도 이렇게 내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가 집권할 때 있었던 일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올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힌트 드리고 문제 다 풀었는데,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염두에 뒀다면 그러면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광명과 개발이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료를 많이 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그래서 최광수 들어가지요. 기억 최충원 집권기에 이비 발좌 혹은 패좌의 난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연년 이건 빼야죠. 최후 때니까. 김삼이 효심 이건 이의민 때 들고 일으킨 것이고, 광명 개발의 난 이것도 들어가고, 전주 관노의 난 이건 경대승 때 들고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과 미음 세 개니까 2번을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2번. 답번은 2번. 굉장히 상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상. 이것도 상.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한번 가볼게요. 9번은 기억이 제위할 당시 일어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많이 봤던 사료입니다. 기억은 원의 제도를 따라서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이현종이 가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 기억이 곧 이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사람을 시켜 무슨 일인지 물었다. 이현종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 나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공민왕 앞에 나와서 왕의 직분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곧 오랑캐 복장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서 공민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허리띠를 하사하였다. 이불도 줬다고도 하는데, 그러면 요거 공민왕이고 반원 자주개혁 정치를 폈다는 거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이건 많이 봤던 사료고 우리 공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인 9번은 그럼 당시입니다. 근데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이건 우왕 때잖아요. 그죠? 우왕 때. 이건 틀렸죠. 홍건적이 침략하였다. 홍건적의 2차 침략이네. 1차 침략과 2차 침략, 특히 2차 침략 때는 안동이라고 하는 곳, 경상북도 안동 곧 복주로 피난 간 적도 있었으니까 공민왕 친명 정책을 추진하였다. 뭐 주가에서 정방도 폐지하고, 여기 나오죠.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고, 그지? 그래서 공민왕 때. 오케이. 그러므로 9번은 1번 이렇게 잡아서 요거는 하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하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은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기억왕과 니은왕 시기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의정부 서사를 나누어서 6조에 귀속시켰다. 서사라는 거는 의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원래 고려 후기의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 정무와 군무를 다 담당하는 도평의사사가 요게 조선 초기에 태조 때도 있었는데 1400년 정종 때 아직 정종이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1400년에 이제 태종한테 동생한테 이방원한테 물려주는데 그 직전에 의정부라는 명칭으로 개칭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정부는 이제 1400년인데 그런 다음에 태종이 이제 즉위하고 그러면서 초기에는 의정부 서사제였으나 지금 태종 때 6조 직계를 씁니다. 서사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 일들을 대리 처결한다. 대리할 서, 일사. 그래서 이제 의정부 대신들이 여러 일들을 대리 처결한다. 이게 서사제 개념인데 6조 직계는 이제 태종 직접 6조가 왕한테 보고하는 체제를 6조 직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정부 서사를 나눠서 6조에 귀속시켰다. 6조를 강화시킨 거잖아. 처음에 왕은 의정부 권한의 막중함을 염려해서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리려고도 했는데 이런 뜻이지.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4대 문서와 또 중죄수를 심의하는 것뿐이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태종실록이니까. 그럼 니은은 뻔히 태종 이후의 왕이 되겠죠.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 갓근, 빚, 바늘,
분, 뭐 화장하는 거, 분 같은 물품을 가지고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여 미리 그 값을 정하여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는다. 어쨌든 이거는 세종실록인데 못 봐도 됩니다. 그죠? 몰라도 돼. 왜? 기억 자체가 태종이니까. 그러면 니은은 그 이유지, 그지? 왜? 기억과 니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고르는 거니까 그 이유라고 한다면, 그러면 농사직설과 같은 농업서적을 가능했다. 이건 세종 때니까 기억 이유란 말이에요. 저화도 태종 때 만들었고, 조선통보 세종 때 만들었고, 발행하였다. 태종, 세종 다 들어갑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 때 사군을 최윤덕으로 하여금 사군을 개척하고, 육진 도안강변에 이제 김종서 보내가지고 육진 개척하고 세종 때죠. 그런데 4번 봐봐요. 별자리를 그린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건 태조 때죠. 그럼 태조는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눈에 제가 많이 했고, 고조선의 고인돌부터 별자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구려 별자리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건 태조 때라는 거 이미 다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도 했고, 그러면 태종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과 니은 사이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4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변별력도 없고. 예스. 이건 센스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갑시다. 11번은 기억에서 디귿의 인물들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정조는 즉위하면서 바로 자기 최고의 아킬레스건을 꺼내서 즉위한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까발린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니들 나 지금 우리 아버지 뒤져서 죽었다고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나한테 개겼다가 니네 뒤져 태클 걸면 안 돼, 이런 의미로 생채기를 먼저 까발린 거야. 내가 이렇게 아픈 부분을 건드렸는데 스스로 딱 오픈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트집을 잡으면 니들 죽는다, 이런 이제 경고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니은은 사도세자입니다. 이건 정조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선대왕께서, 디귿은 선대왕, 종통의 중요함을 위해서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신 것이다. 이 효장세자는 영조의 큰아들입니다. 맏아들인데 일찍 죽었어요. 세자 시절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사도세자도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복 동생입니다. 효장세자는 이제 큰아들이었는데 사도세자는 이복 동생인데, 사도세자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모화변으로 1762년에 뒤지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죽인 다음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세손, 곧 정조가 되는 사람 이산을 어디에다가 입적을 시키냐면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양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족보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종통을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을 올려가지고 왕위를 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일에 선대왕께 디귿도 선대왕께 올린 글에, 여기서 선대왕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영조가 되는 거죠. 디귿은 올린 글에서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괴기와 같은 나쁜 무리, 아주 괴이하고 귀신놈 같은 이런 나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승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해당 형률로 논지하고 디귿 또 선왕의 영령께도 고하겠느니라. 여기서 디귿은 영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조실록, 이건 직위년에 바로 나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 그래서 요게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1번. 그럼 이제 답은 뭘로 할 것이냐? 자, 1번을 보시면 기억은 정조인데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요것도 문제의 소지가 좀 정밀하게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해통공 1791년에 신해통공을 하긴 했는데 유구이전은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정권을 철폐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라고 그러면 다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어쨌든 세모 정도로 봐주고, 2번은 니은은
아까 사도세자라 그랬죠. 동국 문헌비고와 속대전 등을 편찬하였다. 이건 영조가 한 일이죠. 영조. 디귿으로 고쳐야 될 거고, 수원 화성을서 건설하였다. 디귿이 영조가 수원 화성을 건설한 게 아니라 정조니까 기역으로 고쳐야 되고, 기역과 니은은 탕평책을 실시했다. 니은이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가 탕평책 실시한 게 아니라 기역은 맞죠. 정조, 줄론탕평, 디귿이라고 고쳐야지. 영조, 완론탕평, 온건한 세력을 쓰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 보면 뭐 금난정권이라든가 수원 화성이라든가 탕평책이라든가 난이도는 있는 지문인데, 지문 자체는 난이도는 있는데 이건 영조, 정조 뭐 이런 개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변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봐서 한 중정도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았죠? 근데 정밀하게 내지 못했다,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 볼 때 뭐 문제 잘 냈나 이렇게 평가해봐라. 시험장에서는 항상 거만하게 보라 그랬죠. 공부 평소 할 때는 겸손하게 보고, 시험장 가서는 그때부터는 내가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하는 거만하게 문제를 대하라 그랬는데 이거 좀 정밀하게 내지 못했어요. 자, 12번.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것도 여러분이 헷갈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농공상 이런 말 나오니까 뭐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강조한 사람, 유수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빡 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유수원이라고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유수원이 없잖아요. 지문에 1, 2, 3, 4번에 유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유수원이 아니구라는 생각을 다시 또 피드백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럼 이건 누구냐? 그러니까 산비와 농민과 수공업자와 상인, 뭐 백성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건 박지원이란 말이에요. 박지원.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1번은 누구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다. 지구 구형설. 이거는 이익이죠. 지구 구형설과 지심설, 지구 중심설, 이거는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이익은 그 당시에 지구 자전설을 알고는 있었을 텐데, 이익이 남긴 문집에는 어떤 문집에도 지구 자전설을 주장한 내용이 들어있진 않다라고 수업 시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구 구형설은 주장했기 때문에 1번은 이익이라고 하셔야 돼요. 2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하며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차등 분배하자. 이건 여전론이죠. 정약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약용. 3번, 양반의 상업종사를 강조하고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건 박제가가 됩니다. 박제가. 4번,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상업적 농업이라 그래. 이거를 그냥 생산력 증대에는 다 중상업화는 다 강조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거는 박지원이죠. 용전론을 주장했던 박지원. 그러므로 여기서는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4번. 그래서 요 문제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상, 알았죠? 틀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라고 보여진다. 오케이? 그 다음 13번 한번 보죠. 13번 보니까 김득신의 파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르더라도 상관없는데 문제 푸는데 아주 파괴한다. 고요하고 적막함을 깨뜨리는 그런 그림. 뭐 고양이 쫓고 강아지 쫓고 이런 모습이죠.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정선 다 조선 후기. 18세기로 때리는 재료로 쓰는 거니까 그려진 시기. 그러니까 이건 시기 문제. 김득신 알면 서민 문화, 서민적인 그림을 풍속화를 많이 그린 사람이 김홍도와 더불어서. 그런데 신윤복은 아주 도회적이고 남녀 간의 애정 행각을 밀도 높고 긴장감 높게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18세기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민화가 크게 유행했다. 오케이, 1번 맞아요.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해졌고 인삼, 담배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많아졌다. 상품 작물이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이니까 오케이, 맞아요. 담배는 또 조선 후기에 들어오니까 1번으로부터. 대동법이라는 것도 조선 후기에 쓸 수 있는 용어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두 유형밖에 없다. 시대가 맞느냐, 내용이 맞느냐.
시대가 맞더라도 내용을 바꿔치기 해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대와 내용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요건 시대 내용 다 맞죠. 그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3번 보니까 보부상은 포구나 지방의 큰 장시에서 금융업, 운송업, 숙박업 등을 담당하는 상인이었다. 아니고요. 금융업, 유통업이라든가 운송업, 숙박업, 어음 발행 이거는 다 포구 쪽에서는 객주와 여각이죠. 객주 여각.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고, 홍길동전, 춘향전 등과 같이 신분제를 비판하거나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 이걸 조심해서 또 한문 소설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양반전이라든가 허생전이라든가 호질 같은 건 이제 한문 박지원의 작품인데, 이건 한글 소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 이렇게 잡으셔서 이 문제는 하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면 14번 다음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이것도 시기 문제죠. 내용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 흥선대원군의 집권은 흥선대원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고종이 12살의 왕이 됐기 때문에 1863년부터 1873년에 퇴진할 때까지 1차적으로 집권하고 갑오 1차 개혁 때 또 얼굴마담으로 등용하고 뭐 이런 측면은 있죠. 또 이모군란 때도 한번 재집권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건 적절한 겁니다. 그럼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고 청전을 발행하고 또 이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였다. 요거는요 내용을 잘 봐야 돼.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다는 맞습니다. 동그라미에서 이건. 그런데 청전을 발행했다. 이게 좀 적절하지 않네. 왜냐하면 청전은 이건 청나라 화폐인데 당백전에 비해서 한 반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아주 허접한 돈이에요. 청전 이걸 수입했어요. 발행을 한 게 아니라 수입했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발행했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어요. 발행을 X로 하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폭등했다는 이 말은 서술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당백전까지도 맞는데 청전은 청의 동전을 수입해서 썼지 발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적절하지 않아요. 한성분 부대는 한성분이라든가 양원수, 이게 병인양요가 터졌던 게 1866년이니까 그럴 때 문수산성에서 한성분이 분전하고, 또 정족산성에서 강화도 이제 거긴 양원수가 분전하잖아요. 그래서 외의 귀장각 도서도 약탈하고 서고도. 그러면 요건 맞는 말이죠. 디귿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했다는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의 제공과 난파된 선박의 선원 구조도 거절하였다. 이건 흥선 대원군이 했다는 게 아니라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건 왜 틀렸느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근처를 거슬러 올라왔는데 이게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7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뭐 태풍도 오고 막 그런 시기고, 그러니까 강물이 불었는데 측량도 하지 않고 올라왔다가 모래톱에 걸렸다 그랬죠, 배가.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 교수는 야, 내가 조난선으로 예우할 테니 니네 식량 같은 거 줄 테니 가거라 라고 했는데, 얘네가 사륙하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이래서 이제 배를 얘들아 보라살을 땡겨라 해가지고 격침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난파된 선박의 선원 구조도 거절하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자 제공도 안 하고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또 동학의 최재우가 혹세 무음인으로 처형당한 게 1864년이거든요. 60년에 동학을 창도했고, 그런데 처형당한 게 이제 64년인데, 그러니까 1863년부터 73년 사이가 들어가야 되니까 처형당한 후, 오케이, 64년 들어가. 이필제의 난이 일어났다. 이필제는 1871년에 최시영이라든가 이런 사람과 동학의 교도입니다. 들고 일으킨 사람이 이필제. 그러니까 1871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간다. 여기에 타당하고요. 서계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등장하였다. 이 서계라고 하는 것은 외교 문서죠. 1868년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하고 조선에다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흥선대군은 받지 않죠. 이 잡것들 봐라. 어디서 뭐 황제 가까운 표현이 있고 천황의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계 문제라고 하고 혹은 서계 사건,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정한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도 나오지만 언제도 나오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인 1855년부터 정한론이 나옵니다. 1870년대 초까지. 73년대도 정한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운용호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에 정한론이 없느냐? 있어요. 하기 때문에 73년에 흥선대원군이 퇴진을 하고 그 전부터도 정한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흥선대원군이 73년에 퇴진하고 정한론은 그 이후에 고종이 친정한 체제 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놓고 운영호 사건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한론은 그 전부터도 있었던 주장이다, 일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이제 운영호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죠? 운영호 사건. 운영호 사건 1875년도. 이것 때문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강제 당하는 거니까 불평등 조약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물론 정한론은 고종 때도 겹치긴 하는 거죠, 그죠? 고종 때도. 요것 때문에 조일 수호 조규가 조일 수호 조규 1876년도 포함 외교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요것도 어쨌든 맞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청전을 발행했다는 말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고 이건 수입으로 바꿔야 되고, 니은, 리을, 미음 이래서 3개 2번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오케이? 2번. 그러나 이 문제는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거는 상으로 제가 쳐드릴게요. 상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 15번. 15번은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매천 황현의 오하기문, 이건 대개 적은 천한 노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양반들을 가장 미화했다. 길에서 갓을 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너도 양반이냐? 하면서 갓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천민에서 면해줄 것을 강요했다. 이들 중 몇몇은 주인을 결박하여서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리기도 하였는데, 이 무렵 노비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소문을 듣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서 화를 피하기도 하였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매천 황현을 되게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1910년도에 한국 병탄늑약 국권 뺏기는 것 때문에 자결하는 사람, 그래서 죽는데 동학농민전쟁 당시에 농민들을 굉장히 좀 적으로 보고, 또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적이 곧 농민들 1만 명을 죽여도 왕권이 튼튼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매천 황현이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한다고 수업 시간에 누님 말씀드렸는데, 그건 동학농민전쟁입니다. 하기 때문에 1894년, 그럼 이 사건은 동학농민전쟁인데 동학농민군은 대도소를 중심으로 이 집강소를 도소, 대도소, 뭐 행제의소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전라도 일대 곧 53곳에, 전라도 53곳, 전국이 아니라 그랬고, 여기에 독자적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오케이, 이거 맞다. 언제? 날짜까지 다 배웠잖아요. 6월 7일 날 공인 이렇게 받는다. 맞고, 2차 농민봉기는 1894년 8월 25일부터 2차 농민전쟁이 시작인데 11월 12일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할 때까지. 그런데 남접이 바로 전봉준이 남접의 대표적인 걸. 남접의 3대 지도자가 누구라 했어요?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여기 이제 남접의 3대 지도자고, 북접은 교단 지도부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이대 교주 최시영, 충청북도 보은을 거점으로 하고, 손병희 이런 사람이 이제 북접이에요. 충청남도는 서포, 이런 이제 서포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호서 지역에 있으므로. 자, 그럼 여기서 남북접이 연합한 것은 10월 9일 날 논산에서 결집해가지고 11월 8일부터 11월 12일 날 음력입니다. 공주 우금치까지 올라가는데 지잖아요. 자, 그래서 요건 바뀌었네, 그지? 2차 농민봉기는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하였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논산에서 10월 9일 날 모여서 2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야지. 그치? 15번은 2번이 틀렸어요. 이건 누구나 다 전봉준이 남접인 건 다 알 테니까. 그 다음에 3번 동학농민군은 화승총으로 무장한 관군과 싸우기 위해서 장태를 이용하였다. 그래서 장태 뚫뚫 말아가지고 앞으로 총알 막아가면서 진격하는 것도 맞고,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활빈당이라든가 영학당, 서학당, 남학당, 동학당 이런 개별적인 무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무장투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활빈당이라고 하는 걸로 다 통합된다. 1900년 무렵 5,772명으로 되어 있는 활빈당을 조직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한삼인론서 13조를 발표하고 반봉건 반침략투쟁을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의병투쟁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선 2번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한 중 정도 해당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지? 이렇게 보세요. 중. 자, 그다음에 16번은 16번 한번 볼까요? 다음 기억의 인물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않은 것 보니까 경무국장이면서 황해도 신천 여기서 출생했대. 1919년 이때 뭐 경무국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은 것인데, 이건 누구냐면 기억은 김구 선생을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 그래서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했던 분이 바로 김구 선생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 가지고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느냐? 1, 2, 3, 4번을 보면 다 누굴 얘기하는지 얘기할 수 있게, 그죠?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32년 상해에 대한교민단, 이 한국인 우리 교민들 단체 명칭인데 대한교민단 의경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의경대장은 경찰 어떤 기구인데 뭐 경찰청장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맞고, 그런데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인물사를 공부할 경우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렇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왜? 2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그지? 이게 초대 경무국장으로 활동하신 분이 또 김구 선생이고, 상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오케이. 2번 3번만 보더라도 김구 선생님을 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31년도 한인 애국단을 만들고 그 한인 애국단원 중에 이봉창 의사 32년 1월 달에 도쿄에서 이 구강 차량에다가 투탄 던졌는데 실패했다. 32년 4월 달에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구공원 투탄을 이거 시라카와 육군 대장을 폭살해서 죽이고,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 장개석이 1억 인구도 해내지 못하고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것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독정부 수립에는 반대했으며, 맞아요. 여기까지 맞고 그 뒤가 틀렸다. 그지? 50 총선에서 48년 50 남한 단독 총선거에 불출마하고 또 불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김구 선생은 반대 불참, 김규식 선생은 불반대 불참. 불참은 똑같은데 불반대라는 입장이었다. 나는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남한 단독 총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직전에 바로 남북협상하러 북한 갔다 왔더니 북한도 단독 정부 쪽으로 굳어지고 남한도 이미 그런 형세라면 나는 불참하겠으나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곧 불반대 입장이라고 다 배웠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김구 선생은 50 총선에 출마했다는 말 자체가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4번 이렇게 가셔야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동그라미 1번을 선택지 1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김구 선생은 50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요건 그냥 중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다. 그냥 변별력은 높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17번 갑니다. 17번. 17번은 여기 제가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해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우리 임시정부 할 때 상해 시기, 이동 시기, 충칭 시기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일본의 김원봉 주도로 조선의열단과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이 난징에 모여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출범시켰다. 이 말이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상해라는 기록이 있고 또 난징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게 김두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합류했을 때 그 기록을 보면 뭐 난징 이런 기록도 있는데 상해의 기록도 있어요. 특히 김규식 선생, 이건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해 거리인 민국로, 소동문, 동방여관에서, 그래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결성하기로 하고 거기서 이제 규약 같은 것도 정했다. 명칭은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으로 한다. 이런 거 거기서 다 만들었어요. 동지들 9명 정도 모여가지고 상해에서 명확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 민국로, 그 다음에 소동문, 동방여관 혹은 동방여사, 뭐 집사자, 건물사자니까 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난징에서 출범하였다, 이게 아주 말의 어폐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책에도 상해라고 이렇게 학설을 써놨는데, 이거는 3번은 완전히 틀렸거든요. 일단 2번 갑시다. 일단 1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중국 국민당 정부는 낙양 군관학교, 뭐 로양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간부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 이거 이후에 바로 이제 지원하면서 무장투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3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낙양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했다는 말은 팩트야. 맞아. 3번에 42년 설립된 화북조선의용군, 줄여서 조선의용군이죠.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이거는 통으로 1938년도 중국 관내에서 최대 규모의 한인 무장 부대가 편성되는데, 그게 바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라 그랬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김원봉 노선을 비판했던 젊은 청년들이 화북으로 떨어져 나가서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를 만들고 41년에 그 산하 부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칭했다가 42년도 김두봉을 주석으로 화북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지면서 그 산하 부대인 화북조선의용군이 된다 그랬고, 중국 공산주의 부대인 팔로군과 항일전에 나서서 요문구 백초평 화순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김원봉 중심의 세력들은 42년도에 김원봉이 충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면서 한국광복군 제1지대 선봉부대를 이끈다라 그랬고, 조선민족혁명당의 나머지 인사들도 44년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40년대 충칭 정부는 좌우통합 정부의 성격도 띠고 한국광복군도 좌우통합 부대의 성격을 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3번은 42년 설립된 조선의용군을 아예 1938년 설립된 조선의용대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해서 쌍성복, 경박호,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여긴 빠졌지만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31년도 한국 독립군이 만주에서 조직되죠. 그러니까 30년 한국 독립당, 만주에서도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0년 최초 정당이 한국 독립당이기도 한데, 그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 산하의 부대가 한국 독립군입니다. 31년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다 그랬죠. 이청천이라고도 한다 그랬고, 그래서 중국 호로군과 만주사변 터지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니까 31년 만주사변 직후에 한중연합이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 플러스 중국 호로군, 호로 이런 호로 쌍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쌍성복, 경박호,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그런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는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29년도에 그 국민부를 이끌기 위한 정당이 29년 조선혁명당, 그 산하부대가 29년 조선혁명군, 그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여기도 남만주에서 한중이 연합하더라.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가지고 흥경성, 영릉강, 통화현, 유화현 전투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0년대 중반 이후에 양세봉은 34년에 전사하고 대부분 중국 관내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서 여기서는 정답은 완전 틀린 거니까 완전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뭐 3번이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3번. 그런데 참고로 좀 의심스러운 것이 1번도 요거는
복수 정답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빨리 이의 제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사료가 두 개가 겹치는데 상해의 자료도 있고 상해라는 자료도 있고 난징이라는 자료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임시정부는 당연히 윤봉길 의사가 바로 32년 4월 홍콩공원 투탄 이거 이후에 프랑스 조계지에서 바로 여기저기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여기서 한국 대일전설 통일동맹을 결성하는 것은 구체적인 언급을 봤을 때 상해 민국로 소동문 동방여관이라는 거기서 그렇게 결성해가지고 9명이 결성해서 한 명칭까지도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합의하고 귀향문까지 다 썼기 때문에 출범을 상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건 논란의 여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보기엔 복수 정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의 제기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그래서 이거는 그럼 난이도가 뭐냐? 이걸 뺀다 하더라도 복수정답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맞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걸 모르더라도 3번이라고 일단 하셔야 된다. 3번은 완전 틀린 것이니까 여기서 난이도는 중정도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아셨죠? 자, 18번.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의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낼 필요도 없지만 냈는데 자, 요 문제는 문화주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어떤 걸 문제를 내줬냐면 문화주택이라든가 영단주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주택은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좀 상류층이 만들었던 이제 주택 양식이고 40년대에 영단주택 요 가지고 노동자들을 노동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아주 집합 건물로 만들었던 것 요것이 이제 영단주택이라고 그랬어요. 40년대. 그걸 제가 또 문화주택과 더불어서 설명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요거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로도 제가 내드렸고 모의고사로 내드렸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꼭 내갖고 제가 내드린 문제 다시 확인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개량 한옥이 보급되었고 복도와 응접실, 침실 등 좀 상류층이 지었던 개인의 독립된 공간인 문화주택이 등장했다. 이건 20년대라고 때리세요. 알았죠? 반면에 영단주택은 41년 이후, 그 40년대 영단주택 노동자들 노동력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떤 집합 건물로 만든 게 바로 영단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 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인 농민운동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 27년 이게 결성돼가지고 보다 조직적인 농민운동을 이끌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사 분명히 뭐라 그랬냐? 20년에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초보적인 의미의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조선 24년도 조선 노동총동맹이고 그 다음에 20년도에 이제 초보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다가 전국적 규모로는 24년 조선 노농총동맹 이게 27년 조선 노동총동맹과 조선 농민총동맹으로 성장하고 분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27년 맞습니다.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된다. 30년대 이제 혁명성을 띈다 그랬고요. 3번에 방정환, 조초로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소년운동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0년대에 프린트 다 나눠주면서 1922년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그때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메이데이랑 겹치다 보니까 해방 직후 46년도에 5월 5일로 바꿔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어요. 그거 조심해라 라고 그랬고 같이 더불어서 뭐까지 얘기했냐면은 57년도에 어린이 헌장을 제정했다. 근데 57년도에는 우리말 큰 사전을 간행한 것도 57년이기 때문에 같이 하라더라 라고 프린트 다 나눠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4번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토월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23년 토월회가 결성돼 연극단체죠. 남녀평등, 본고적인 인습 비판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어서 순회 공연을 열었다. 극예술협회가 20년부터 23년이고 이게 이제 토월회가 23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연구해 31년부터 38년까지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이건 3번 어린이날이 처음에는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야 돼. 5월 5일 오늘날 그러니까 46년부터 오늘날까지 5월 5일인 것이지 메이데이랑 겹쳐서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 상 잘못하면 헷갈려서 또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는 다 배웠으니까. 제가 나오는 프린트를 꼭 바인더에 철해 가지고 시험 직전에 계속 넘기는 연습하면서 보고 또 보고 이런 연습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19번 다음 제시된 해방 이후에 사회 정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 이것도 꼭 순서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건 50 총선거니까 48년 5월 10날입니다. 재헌국회는 경제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이 농지개혁법을 공포한 건 49년 6월이에요. 그러다면 이제 개정한 것이 이제 50년 3월 13일 날 개정 공포합니다. 3월 10일 날 어쨌든 이건 49년 6월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개정해서 최종적으로 공포한 것은 50년 3월 10날. 그래서 그때부터 실시하는데 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불철저하다가 57년에 종료했다 그랬죠. 어쨌든 이거는 49년 6월을 일단 때려라. 디귿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이거는 정읍 발언이라는 거죠. 46년 6월 3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헌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48년 9월 22일. 그 날짜는 모르더라도 48년 9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재헌국회 때 의미 있는 거 딱 두 개다. 농지개혁법하고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인데 요거 순서 잡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반민주행위자 처벌법 이거는 장면 정권 때 4차 개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미 군정은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처음에 좌우 합작 운동을 미 군정이 지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우 합작위원회는 46년도 7월부터 그래서 좌파는 5원칙, 우파는 8원칙이었는데 7원칙을 만든 것은 46년 10월입니다. 그렇죠? 46년 10월에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된다. 그런 다음에 미 군정의 입법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입니다. 이게 46년 12월이에요. 46년 12월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프린트 제가 탑 시크릿 한 장 딱 나눠줬잖아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민선 45명 관선 45명 해가지고 90명으로 돼 있고 의장은 김규식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김규식 프린트 다 있습니다. 번호 순대로 따라가면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서 잡으면 디귿, 미음, 기역, 리을, 니은 이렇게 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3번 이렇게 잡아야죠. 그죠? 3. 그래서 요거는 한 중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죠? 중 정도 잡는다. 그 다음에 20번. 20번 보시면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공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건 말이 안 맞죠? 국가보안법을 개정안이 바로 이제 58년 2.4파동, 58년 12월 28일 2.4파동인데 자유당이 추진한 건데 자유당이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죠?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공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게 반공투쟁 같은 경우는 장면 정권 때의 2대 악법이 있습니다. 데모규제법하고 반공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외에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 시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도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굳이 반대한다는 말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라든가 무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정도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번도 볼까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긴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게 2.4파동, 그지? 맞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승만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4.4.5.2 변이지 않습니까? 54년이니까. 그래서 이승만을 위한 이승만의 헌법, 이게 바로 4.4.5.2 변이라 했어요. 54년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것, 이게 바로 52년 발췌개헌인 것이고,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여서 통과시켰다. 그렇지, 52년. 단 양원제가 법안으로는 통과됐지만 양원제 의회가 구성되지는 않았다. 왜? 한국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맞는 것이어서 이건 중. 그러나 약간 좀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셋, 넷, 또 다섯.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그러면 5, 6, 30. 제가 보기에 이번에 한국사 문제는 65점에서 70점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7번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구체적 정황, 자료가 두 개인데 상해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 난징이라는 자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 자료, 거기 그 당시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상해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 너무나 구체적이죠. 상해 민국로 소동문 동방여관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이 해서 상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1번도 틀린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복수 정답의 여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런 부분은 일단 이의 제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70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잘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70점 넘어가면 더 나가서 뭐 75점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합격하는 데는 한국사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65점, 70점 정도가 돼도 합격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같이 확인한 뒤에 그런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고 17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번 이의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많은 부분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한데 한번 더 자료를 찾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2020년 9월 경찰직 2차 시험 문제 확인해봤고, 오늘 막판에 또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굉장히 좀 흐트러질 수도 있었는데 아주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제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꼭 기원하겠습니다. 안녕.